한 주간 이슈가 된 인물과 궁금했던 사람, 그리고 특별한 이야기의 주인공을 만나보는 시간 금요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빵을 먹을 수 있는 건 빵집 주인의 이기심 덕분이다 라는 제목의 책을 펴내신 상명대학교 박정자 명예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 책을 처음에 딱 받았을 때 핑크색 이거 정말 빵집 이 그림이 있어서 네. 너무 예쁘다. 이런 첫인상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목적이 있으셨나요? 이런 네. 책 표지를. 네, 요즘에 밀레니얼 핑크가 인기잖아요. 네. 젊은이들도 책을 좀 읽히고 싶어서 그래서 이런 책 표지 색상을 핑크로 했습니다. 예, 네. 예. 그리고 또 제목을 이제 빵집 빵 이렇게 하면은 네. 훨씬 젊은이들한테 또 접근성이 예.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빵집과 빵 그림을 넣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트렌드에 맞는 것 같아서 젊은층 반응이 꽤 좋아요. 네, 네. 저도 일단 빵 하니까 네. 집어들게 되더라고요. 네. 책을 먼저. 네. 적중하신 것 같습니다. 그 예상이. 네. 네, 빵 이야기를 시작하신 이유가 있으신 거죠? 그렇죠. 네. 빵은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우리 그렇죠. 누구나 좋아하고 네. 더군다나 유럽인들한테는 네. 빵집은 뭐 그냥 단순한 점포가 아니고 저 중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네. 아련한 향수를 자극하고 또 그 일상생활 속에 녹아들어 있는 그런 삶의 일부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애덤 스미스도 빵집을 예로 들면서 자본주의의 원리를 설명했나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네, 제목이 네, 우리가 이런, 빵을 네. 먹을 수 있는 건 네. 빵집 주인의 이기심 덕분이다. 네. 가 애덤 스미스가 한 말인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인용문을 제가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네, 그 인용문이 우리가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부둣간, 술도가 빵집 주인의 자비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에 대한 그들의 관심 덕분이다. 네. 우리는 그들의 인류애가 아니라 자기애, 그러니까 자기 사랑에 호소하며 그들에게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그들이 얻을 이익을 말해줄 뿐이다. 바로 이런 구절입니다. 예, 이 책 제목과 연관된 내용들이 이제 책의 내용이 될 테고 앞으로 그렇죠. 이제 계속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네. 게다가 이제 책의 부제가 인문 감성으로 자본주의 공부하기라고 하셨어요. 경제학적으로가 아니라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하자라는 건데요. 네. 예. 자본주의라고 하면은 얼핏 경제학이고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생활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딱딱한 경제 이론으로 알기 쉬운데 하지만 그 자본주의 공부는 바로 인간의 문제이고 네. 또 우리 일상생활하고 직결된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을 뿌리에서부터 결정해 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죠. 네. 자본주의적 마인드를 갖게 되면 그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는 그런 성숙한 자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이라면은 남 탓을 한다거나 사회를 탓한다거나 그러지 않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죠. 네. 결국 그런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보내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인문학적 감수성이죠. 이런 쪽으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를 이해한다는 것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거,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는 거다. 네. 결국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접할 때 자본주의 뭐 우리가 그런 경제 체제를 택하고 있으니까요.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지만 사실 어렴풋이만 알고 그렇죠. 이해를 잘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네. 보니까 교수님도 원래 경제학 전공 그렇죠. 안 아니고 하셨더라고요. 저는 문학 전공입니다. 네. 불문학 전공하셔서 네. 아마 그래서 책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쓰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공부해가면서 썼고 물론 뭐 전부터 관심은 있었죠. 그러니까 그 공부해가면서 썼기 때문에 훨씬 그 경제학을 모르는 일반인 독자들한테도 그 눈높이에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학자들은 그 자기가 아는 용어들은 누구나 다 안다는 듯이 그냥 전문 용어를 그대로 쓰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많이 접하셨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익숙하시니까 쓰신 건데 저희는 잘 모르죠. 저게 무슨 내용인지 네. 사전 찾아봐야 되고요. 네. 뉴스 할 때도 저희도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신문의 경제면 기사에서도 네. 그냥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문에서도 네. 예를 들면 뭐 이전 소득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네. 이전 소득 그러면 그 괄호 안에 뭐 영어나 한자를 쓰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게 그 이전에 과거의 소득이라는 건지 아니면 뭘 옮겼다는 소리인지 이게 뭔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네.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자기가 노동의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고 네. 지금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준다든가 네네. 그런 식으로 그냥 주는 돈. 그게 이전 소득이에요? 네. 공짜로 주어서 받는 돈. 이전이 된 자금이다. 그런 그렇군요. 돈을 말하는 거더라고요. 네. 하여튼 이건 예를 든 겁니다. 네, 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분업이라는 말도 그렇죠. 우리가 분업 그러면은 이제 생산 공정에서 그 아주 디테일하게 공정을 나눠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컨베어 벨트 작업을 한다. 네, 네. 그런 거를 분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 그것도 물론 분업인데 네.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 자본주의의 아주 기본 원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필요한 걸 자기가 집에서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옷도 사오고 뭐 빵도 사오고 네네. 다 사오잖아요. 예. 그게 바로 분업입니다. 분업인 네. 거군요. 근데 그게 바로 자본주의의 기초 원리죠. 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너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는 자본주의다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이 책을 읽으시면 조금 더 쉽게 네. 잘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흔히들 이제 이 제목에도 빵집 주인이 이기심 덕분이라고 하셨는데 이기심하면은 일단 저희가 드는 생각이 좀 부정적이거든요. 네, 이기심은 나쁜 거고 네. 이타심이 좋은 거다. 네, 네. 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배워와서 그렇죠. 네. 이게 이기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빵을 먹을 수 있다고 이런 생각 의문점이 네, 네. 드실 것 같아서 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다른 거라면서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이기심을 말하는 게 바로 애덤 스미스가 처음인데 네. 애덤 스미스는 그 이기심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 모든 생명체에는 자기 그 생명을 보존하려는 욕구가 있잖아요. 네, 네. 그거 자체가 이기심이죠. 그거 자체가 이기심이에요, 사실. 네, 네. 그러니까 이타심이 있어서 나는 괜찮아, 저 남들만 살면 돼 하는 거는 네, 자기 아니죠. 생명을 보존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 생명을 보존하겠다는 욕구 자체가 이기심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기심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니고 굉장히 좋은 거죠.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기심이 경제 활동의 모든 측면에서도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하나 보면 그게 다 이기심이지만 그 이기심들을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막 조정을 해가지고 네. 그게 바로 시장입니다. 시장이라는 공간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조정을 해가지고 네.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다 큰 이익을 주게 되는 네. 그게 바로 분업의 장점이고 시장의 장점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장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개개인별로는 다 본인의 이기심에 의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알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다 그 사회의 공동의 선을 위해서 발전하는 그런 것입니다. 네, 이게 애덤 스미스가 이야기한 논리고요. 애덤 스미스가 한 얘기고 네. 그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Invisible hand. 네.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걸 시험에 하도 많이 나와서 다 조정을 한다 하는 얘기고 네. 그리고 그런 게 바로 또 그 예정 조화설. 네. 그러니까 가만히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이기심에 따라서 경쟁만 하고 살아도 저절로 어떤 신의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게 된다라는 거. 그게 바로 예정 조화설입니다. 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건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럼요. 처음에 시작은.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게 아주 좋은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본주의가 그런 얘기예요. 네. 자, 자본주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 체제가 자본주의인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 자본주의 체제이긴 하면서도 네. 학교에서도 한 번도 자본주의를 가르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학생들이 자본주의가 뭐냐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여론을 주도하는 지식인들도 자본주의를 악으로 묘사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본주의의 가치는 자유입니다. 자유. 근데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금 코로나 사태로 집에 꼭 꼼짝 못하고 박혀 있고 네. 학교도 못 가고 학원도 못 가고 그러니까요. 카페도 식당도 갈 수 없잖아요. 해외여행은 꿈도 못 꾸잖아요. 네, 네. 이건 지금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평등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세요. 이런 평등이 좋을까요? 아, 너무 싫잖아요. 네. 아무리 평등이라고 해도 이건 정말 너무 싫어요. 자유도 자유가 있고 좋다. 평등해야죠. 네, 네.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먼저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절대적인 평등이지만 자유가 없고 이럴 때는 평등이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자유가 소중한 겁니다. 자유가 네. 먼저 소중한 것이고 그렇다면 자유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네. 로크에 의하면 그 자유주의 리버럴리즘, 자유주의에는 3대 요소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는 자유, 두 번째는 사적 재산,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생명. 물론 그 순서는 뭐 그 언제나 바뀝니다. 네. 그런데 자유라고 하면은 물론 그 자유가 제일 중요하겠죠. 자유주의에서. 그러니까 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 그렇죠. 움직일 수 있어야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 어떤 행동을 하거나 뭐 자기 인생을 뭐 가꾸는 네. 그런 자유. 표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네. 자유. 자기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우리 생각은 이런 거야 하고 좀 크게 말할 수도 있는 자유. 네, 네.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선 자유가 가장 중요한 거죠. 자유주의니까 물론 자유가 중요해요. 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사적 소유, 개인적인 소유 또는 뭐 사유재산이라고 네. 할 수도 있고 결국은 소유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네. 자유의 아주 기본적인 3대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은 이 자유 그게 어떻게 자유냐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더군다나 평등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재산이라는 거는 가장 불평등한 거 아니야? 재벌은 네. 돈이 많고 나는 네. 돈이 없고 막 이렇게 불평등한 건데 이렇게 나쁜 건데 이게 어떻게 자유의 요소가 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쉽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막 배가 고파서 지금 거의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네.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뭘로 사 먹어요? 그렇죠. 돈이 없으면 먹을 수도 없고 네. 또 뭐 먹는 거는 그만한 돈은 있다 해도 내가 굉장히 예쁜 옷이 있는데 사고 싶어. 그런데 그걸 살 돈이 없어요. 그런데 욕망은 한없이 높아지는데 그걸 충족시킬 방법이 없어요. 네. 돈 사유재산이라는 거는 그 자기의 모든 그 행동을 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나쁘게 보아서는 안 된다. 나쁘게 봐서는 안 되죠. 네. 네. 그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죠. 네. 그럼 이제 사유재산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생명. 물론이죠. 네. 생명이 그렇죠. 없으면 네, 네. 자유건 뭐 재산이건 의미가 무슨 소용이 없잖아요.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중에서 사실 그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와 달리 사유재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유재산. 네. 재산이. 어떤 네. 이유에서. 그러니까 지금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재산이 없으면 네. 자유건 뭐 자유를 완전히 누려라 하고 놔뒀지만 그 네. 사람에게 사적 소유가 없으면 네, 네.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고 자기의 자유를 유지할 수도 없어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사적 재산이 아닌가. 네. 사유 재산이 아닌가. 특히 이런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네, 더더군다나 네. 그렇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책에서 5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목이 소소한 일상사회 자본주의, 디지털 자본주의, 상업 예찬, 자본주의를 준비한 시대, 그리고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챕터별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먼저 네, 소소한 일상사회 자본주의는 어떤 이야기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일상적으로 그 자본주의의 그 성격이란 건 뭐냐 하면은
저는 신뢰라는 걸 들었습니다. 네.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를 약속했다 또는 어떤 계약을 맺었다. 네.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죠. 그렇죠.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사회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네, 네. 그리고 디지털 자본주의는 아무래도 요즘에 디지털 시대다 보니까 예, 이게 또 달라지는 것들이 많죠. 네, 네. 디지털 자본주의는 플랫폼 경제 또는 기그 경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택시에서는 우버라든가 또는 뭐 숙박에서 에어비앤비라든가 또는 뭐 택배에서 뭐 딜리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플랫폼 경제 또는 기그 경제입니다. 네. 이거는 디지털에 기반한 경제인데 예전의 기업처럼 완전히 기업주가 있고 거기에 종업원들을 고용해서 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임시직 그러니까 비정규직인 거죠. 그러니까는 일이 있을 때마다 고용을 하고 그때 일을 하고 그 일이 끝나면 딱 흩어지는 그런 거여서 고용주한테는 그런 뭐 사무실의 유지라든가 또는 뭐 경영하는 그런 모든 경비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 피고용자 측에서는 굉장한 자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종속되지 않으니까. 네. 그런 것이 있고 누군가에게 종속되지 않는다는 거. 그런 점에서 지금 굉장히 널리 퍼지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디지털 자본주의 형태는 뭐 최근에 많이들 더 체감하실 것 같고요. 네. 상업 예찬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상업은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의식이 그대로 조선시대의 의식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상업을 천시합니다. 아직도 사실은. 이건 장사꾼이야. 뭐 장사꾼 마인드야. 뭐 그건 상업주의잖아. 뭐 이렇게 아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상업이야말로 상업이 없으면 어떻게 나라가 발전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상업을 그렇게 천시했던 조선이 결국은 나중에 쪼그라들어 가지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거를 그런 상공업을 천시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입니다. 네. 근데 상업이라는 거는 물론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지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사회의 부를 일구니까 개인적으로 행복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상업 자체가 굉장히 활기가 있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뭐 식당과 거리 이런 거로 생각해 보면 활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활기가 없고 역동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상업이라는 거는 바로 생명 자체입니다. 바로 전부 가게 문 닫고 뭐 이렇게 뜬 거 보면은 마치 죽음 같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뭐 장사하는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인간의 생활에 활기를 주는 그런 생명 자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자본주의를 준비한 시대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자본주의를 준비한 시대의 한 예로 대항해 시대 그러니까 뭐 15세기, 16세기 이때에 막 서구인들이 배를 타고 막 저 멀리까지 모험을 해가면서 거기서 장사를 하고 무역을 하고 한 그런 얘기들을 했고요. 네. 교수님께서 책에서 경제가 발전해야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제 아까 좀 악으로 묘사를 한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최근에 아마 또 많이들 그렇게 느끼셔서 그럴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빈곤한 것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오히려 불행하게 만들고 그런 게 아닌가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그 빈부격차잖아요. 예, 빈부격차가 그렇죠. 많이 벌어진다. 네. 뭐 자본주의가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빈부격차, 불평등의 문제 이런 건데 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평등이라는 게 평등만이 그렇게 절대적인 가치인가? 저희 같은 세대가 어릴 때에는 온 사회가 다 가난해서 네. 굉장히 평등했어요. 빈부격차가 별로 없었어요. 물론 그때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그렇죠. 있었더라도 네. 그 격차라는 건 아주 미미했어요. 그냥 잘 살아봤자 얼마 안 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평등했는데 평등하게 다 같이 못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아주 일부의 당 간부들을 제외하고는 국민 거의가 아주 평등하게 살아요. 그런데 평등하게 다 같이 뭐 고깃국도 먹을 수 없이 다 같이 평등하게 못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등이 그렇게 좋은 건가요? 그리고 그런 격차, 빈부격차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고 누릴 수 있는 거 즐기는 거 얼마든지 즐기고 네. 이렇게 그냥 소소하게 행복하게 살면서 그러나 다만 그중에 어떤 극히 일부 부자나 재벌은 막 너무나 돈이 많아가지고 뭐 자가용 비행기까지 갖고 있고 굉장히 사치를 누리고 살아요. 네. 그러면 그 격차는 굉장히 벌어졌죠. 우리 어릴 때와 달리 그 격차라는 건 엄청나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는. 네. 그렇지만 그 대부분의 사람 모두는 다 먹을 거 다 먹고 충분히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그 격차라는 게 그렇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자본주의다 보니까 투자들을 많이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부동산 신생아라고 해서 부생아라고 하고 네. 주식하는 어린이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를 주린이다 뭐 네. 이런 이야기도 많이들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네. 투자에 대해서 네. 어쨌든 관심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자본주의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잖아요. 돈을 번다. 네, 뭐 너무 네. 악착같이 네, 뭐 이런 네, 거를 조금 네. 이윤 추구에 대해서 예.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윤 추구라는 건 결국 자신의 행복 추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거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추구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윤 추구를 결코 죄악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조선시대가 망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윤 추구를 죄악시했기 때문인 거죠. 이윤 추구를 죄악시하면은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고 그러면 나라가 부강하지 못하고 그러면 네. 전체적으로 가난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평등하게 가난하게 되고 그거는 개인들이 결코 행복하지 못한 사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어릴 때부터 이런 자본주의나 시장에 대해서 교육을 네. 시키는 것이 물론이죠. 좋다. 물론이죠. 지금도 뭐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다라든가 네. 돈은 뭐 행복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유복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로 가난해서 네. 저 베네수엘라에서 막 쓰레기통 뒤지는 사람이라든가 북한에 사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행복을 마련해 주지는 않지만 네. 그러나 그거는 기본입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기본 말씀하시는 네. 거 요즘에 뭐 네. 가장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는 것 중에 네. 기본소득이잖아요. 네. 네. 이 내용도 책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기본소득에 네. 대해서도. 네.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사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로봇이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합니다. 네. 그리고 점점 컴퓨터가 그렇게 된다고 네, 해서. 네. 컴퓨터가 모든 걸 하고 하니까 네. 그 사람들의 할 일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일자리 감소가 아주 필연적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 소득이 이제 없게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네. 그런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기본소득제의 기본 이념입니다. 네. 그런데 한 2년 전인가 그때쯤에 스위스에서 이거를 국민투표에 붙였어요. 우리도 기본소득제를 실시할까라고 네. 했는데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핀란드에서는
그 2017년에 시민 2,000명을 뽑아가지고 네. 실제로 한번 그 실시를 해봤어요. 일을 안 해도 다 일을 안 해도 돈을 다 주고 주는 거군요. 일을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해도 네네. 준다 안 해도 준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네. 그 1년 3개월 만인 2018년 4월에 계획을 완전히 접었어요. 그래서 그 결코 그 의미가 있는 효과가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얼핏 생각할 때는 이제 일자리가 감소하고 네. 내가 일자리 없어도 그 어떤 준비하는 기간 네. 동안에 소득이 없으면 너무 쪼들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는 국가에서 좀 마련을 해주면 네, 네.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국민 전부에게 얼마큼의 소득을 준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개인에게 맡겨두고 완전히 자유주의적으로 네. 자본주의적으로 개인에게 맡겨두고 그렇게 하면 훨씬 그 잘 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낙오되는 사람들이 물론 있죠. 그렇죠. 그 낙오되는 그 일부를 국가가 도와준다라는 최소한의 복지 이런 개념을 갖는 것이 좋은 것이지 네. 국민 전체에게 너희들은 이제 일자리가 없을 거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네. 네. 아마 지금 코로나19가 좀 이렇게 계속 확산이 되면서 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가장 타격을 입은 네, 계층이 아마 청년층일 그렇죠. 텐데 많이 네, 힘들어 네. 하더라고요. 네, 네. 젊은 층들이 지금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젊은이들에게 또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주 굉장히 진부한 얘기긴 하지만 네. 그래도 저는 그 이 젊은 사람들한테 그 저 청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라는 네, 네.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자기가 말할 때 전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말하는 줄 알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런 사실 부분도 분명히 자기가 있죠. 말하는 네. 거는 언제나 자기가 누군가에서 들은 얘기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전부 네. 통용되고 있는 그런 그 상투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뭐 노력 뭐 이러면서 예, 아무리 예. 노력해봤자 안 된다 어쩌고 하는 얘기들은 네. 아니 그건 뭐 물론 사실이죠. 뭐 현실적으로도 그러나 물론 예, 사실이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건 그런 물론 사실이고 말도 어느 나오죠. 시대에도 그거는 아니 우리 젊을 때는 안 그랬나요? 어느 시대에도 젊은이가 막 젊은이에게 일자리가 많고 이랬던 시대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젊은이가 당당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런 게 사회적 담론으로 지금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그거는 아니다라는 게 전 아니다라는 거를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젊은이들이 네. 네. 조금 더 힘을 내고 나의 그럼요. 이기심을 위해서 그럼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자신의 말씀이신 이기심이라는 거죠? 게 네. 결코 나쁜 게 아니라 네, 네. 이기심이라는 거는 그 자기를 굉장히 발전시키는 거잖아요. 자기를 그렇죠. 발전시키고 자기가 그 여유롭게 산다는 거는 자기가 행복해지는 거고. 네. 그러면 행복해지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타심이라는 거는 자기를 너를 죽여라. 자기 자신을 죽이고 남을 위해서 생각해라. 타인의 그 집합체인 공동체를 위해서 생각해라. 이러잖아요. 네. 그럼 그럴 때는 굉장히 속으로는 불만족스러워요. 그러면서 남을 생각합니다. 굉장히 불행해요. 불행한 사람들이 모인 사회가 결코 행복한 사회가 아니죠. 네. 행복한 사람들이 모인 사회가 행복한 사회입니다. 네. 저도 잘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잘 됐으면 모두가 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물론이죠. 생각도 네. 지금 말씀 들으면서 그럴 수는 없는 걸까? 네. 꼭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되나? 아니 이런 둘 생각도 중에 하나라는 게 아니라 네. 그때 이기심이라는 게 내가 남을 짓밟고 그 나의 이익만 취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네. 나를 발전시키겠다라는 그런 좋은 의미의 이기심입니다. 네. 물론 이기심이라고 그럴 때 아주 나쁜 사람의 이기심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런 네, 네. 의미가 있는데 그게 예. 아니고 자기를 발전시키겠다라는 그런 이기심. 네. 그런 거는 얼마든지 좋은 거고 그런 이기심을 가져야만 그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됩니다. 네. 네. 어쨌든 우리가 뭐 어릴 때부터 제대로 사실은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지 못한 것 같고요.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인문학적인 감성으로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게 하고 싶으셔서 이 책을 쓰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또 어떤 좀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끝으로 네, 여쭐게요. 네. 네.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이것저것은 있는데 네. 우선 가장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네. 제가 한 10여 년쯤 전에 마이클 잭슨에서 데리다까지라는 제목으로 네네. 이 현대 사회에 대해서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이 해석한 그런 개념들을 강의식으로 엮은 책이 있어요. 근데 네. 그거를 이제 벌써 요즘에는 1년, 2년이라는 게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근데 네. 한 10여 년 됐으니까 네. 내용도 좀 바꾸고 그리고 또 예화들도 요즘 예화들로 업데이트를 하고 그래서 제목도 좀 바꾸고 표지도 바꾸고 이런 식으로 좀 다시 해볼까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 오늘 좀 들으면서 이게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의 이야기고 내 주변의 이야기이잖아요. 아마 오늘 많이 생각할 거리를 좀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금요초대석 우리가 빵을 먹을 수 있는 건 빵집 주인의 이기심 덕분이다 라는 책을 펴내신 상명대학교 박정자 명예교수님과 오늘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